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칠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해봤는데요. 자, 이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재무상태표에다가 자, 상품을 보고를 하려면 자, 상품이 얼마다 이렇게 상품 금액을 보고하려면 수량도 알아야 되고요. 단가도 알아야 돼요. 자, 수량과 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량 결정법.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요.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자, 이걸 줄여서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실사법. 그 다음에 이거와 세 번째는 1과 2를 동시에 쓰는 방법이죠. 자, 병행법 또는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죠.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 자, 요거를 FIFO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출고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요거 반대죠.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출고된다. 그런 뜻이죠. 요거를 라이포라고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죠. 자,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차이점을 아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요. 평균법이 있는데요. 자, 평균법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이동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 계산하는 거라서 조금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이해되는 데까지 내가 이해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간다고 느껴지면 그냥 거기서는 그냥 스킵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뭐 계산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개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별법. 그래서 우리가 수량 결정하는 방법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가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게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단가 결정법이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량 결정하는 방법, 수량 결정법.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그냥 실사법이라고 할게요. 실사법. 자, 그럼 여기다가 T 계정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계정이고요. 여기는 수량입니다. 수량. 단가가 아니라 수량이다. 그러면 전기에 팔다가 못 팔고 넘어온 거, 그걸 기초수량이라고 하겠죠? 자, 기초수량이 있을 거고요. 여기다 단기 매입한 수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매입수량이라고 할게요. 매입수량.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이번에 팔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되겠죠. 판매 가능 수량이 되겠습니다. 판매 가능 수량. 자, 여기서 팔려나가면 뭐가 됩니까? 판매 수량이 되겠죠. 판매 수량. 자,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기말 수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합치면 차변 수량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계속 기록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초 수량도 기록을 하고요. 자, 기초 수량도 기록을 하고, 자, 매입 수량도 기록을 합니다. 자, 매입 수량도 기록하죠. 자, 실사법도 기초 수량 기록하고요. 매입 수량도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자, 실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기초수량과 매입수량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가로를 쳐버릴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 계속기록법은 판매수량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판매수량을 기록합니다. 판매수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판매수량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 둘을 더하고, 기초수량에다가 매입수량을 더하고, 판매 수량을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말 수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말 수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 수량을 기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로 하면 좀 쉬울 수 있지만 손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 수량을 계속 기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이 판매 수량을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초수량과 매입수량도 기록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얘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수량 없었고요. 자, 기초수량 없었고 10,000개를 사왔어요. 그럼 사올 때 매입수량은 10,000개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판매 가능 수량은 10,000개죠.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이걸 9,900개를 팔았어요. 9,900개를 팔았는데 극단적으로 자, 한 개씩 팔았어요. 그러면 기록을 몇 번 합니까? 9,900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기말 수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9,900번 기록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예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 판매 수량을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판매 수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바로 장부만 보면 뭘 할 수 있다? 기말 수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사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 수량하고 매입 수량. 이거는 기록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전년도 넘어온 거고요. 요거 사온 건데, 사온 거는 이게 한 번에 기록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수량과 매입 수량만 기록을 해놓고, 판매 수량을 기록 않지 않아요. 자, 그랬다가, 역으로, 이제, 기말이 되면은, 요 기말 수량을 파악을 하는 거야, 참고 가서. 자, 몇 개 남았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없으면 다 뭐가 되는 거야? 판매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는 실사를 해가지고 기말 수량을 파악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팔린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판매 가능 수량에서 기말 수량을 재고 실사를 통해서 기말 수량을 알게 되면 얘를 빼면은 나머지는 뭐가 된다? 판매 수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핵심은 요 판매 수량을 기록할 거냐 말 거냐. 판매 수량을 기록하면 계속 기록법. 판매 수량을 기록하지 않고 기말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판매 수량을 역으로 구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 조사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기 교재 내용을 좀 보면서 할까요? 자,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설명드렸고요. 자, 단가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 개별법인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재고자산에 가격표 등을 붙여서, 그러니까 물건마다 가격표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상품별로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입 가격별로 판매된 것과 재고로 남는 것을 구별해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런 얘기예요. 물건마다 그 꼬리표를 다 가격표를 붙여놓기 때문에, 수익하고, 비용하고 대응이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업종에 적용해야 되냐면, 물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종, 무슨 고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하루에 뭐 한두 개나 팔리겠죠. 자, 그런 것들한테 적용하는 게 개별법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제 많이 팔려나가는 물건이라면 개별법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고안된 것들이 이제 뭐 선의선출법이니 후의선출법이니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격, 물건마다 꼬리표를 달아놓고, 매출 원가를 기록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선의선출법. 아까 선의선출법하고 이 후의선출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지금 선의선출법, 자,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린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FIFO라고도 하죠. 자,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하에서 기말 재고자산하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사례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먼저 산 걸 먼저 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 하고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했을 때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1월 1일 날, 자, 기초가 100개가 있고요. 요거 단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300개를 사왔고 150원씩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요. 200개를 팔았어요.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요 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를 한번 여기다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총 200개를 팔았는데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선의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시점에서 먼저 사온 건 얘겠죠. 얘가. 그럼 200개를 팔았는데 요 먼저 사온 거 100개가 먼저 팔렸겠네요. 그럼 요 100개는 다 팔렸습니다. 그럼 팔렸다는 얘기는 이게 매출원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00개 곱하기 단가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 자, 그 다음에 200개니까 또 100개는 어디서 팔렸냐? 여기서 팔렸다는 거죠. 여기 150원짜리에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는 팔렸고 200개는 남아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기말재고 수량은 200개고 여기 팔린 거는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00개 곱하기 요거 단가는 150원이었습니다. 150원. 자, 그럼 매출원가 나오겠죠. 자, 여기 얼마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55,000원 나옵니다. 55,000원. 그래서 매출원가가 55,000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기말재고는 아까 요거 3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요 200개가 팔렸는데, 요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요 100개짜리 팔렸고요. 그 다음에 150원짜리는, 나머지 100개 팔렸으니까 200개 남는 거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요거 200개 남아있고요. 150원짜리 200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또 300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또 200개를 팔았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먼저 사온 거는 얘네요. 그럼 얘가 다 팔렸겠네요. 네. 자, 150원짜리도 팔리고 100원짜리도 팔렸습니다. 그럼 기말재고로 남는 거는 얘죠. 얘.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모두 기말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300개 곱하기 200원씩 하니까 기말재고는 6만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기록을 한다. 자, 이번에 실질재고조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우리가 계속기록 보면 판매 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하는 건데
이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판 게 여기 200개 팔았고요. 여기 12월 3일에 200개 팔았죠. 그럼 총 400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넘어온 거 100개에다가 새로 사온 게 300개,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300개, 그럼 총 700개를 팔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판매된 게요. 5월 28일 날 200개, 자, 여기 써볼까요? 200개,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200개. 총 400개를 팔았죠. 그럼 전체 700개 중에서 판매된 거는 400개니까, 자, 기말재고 수량은 300개가 되겠네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밑에다가, 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출원가는 총 지금 몇 개 팔았다고요? 400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400개. 400개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말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 기말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400개가 이렇게 팔린 거예요. 자, 요거 100개, 가장 먼저 사온 거 100개 팔렸고,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사온 거 300개 팔린 거죠. 그럼 여기까지 팔린 거고, 요 기말 재고는 요 7월 20일, 요게 남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판매될 때마다 적용하느냐, 아니면 기말 시점에서 한꺼번에 적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매출원가는요, 실사법을 했을 때, 매출원가는 요거 100개 팔렸죠? 자, 100개고, 단가 100원짜리였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요 300개 다 팔렸죠? 300개 곱하기 단가 150원. 네, 이렇게 하면은 매출원가가 55,000원 나오네요. 55,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도 계산해 볼게요. 기말재고. 자, 기말재고는 어떤 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요 7월 20일께 모두 남아있죠? 그러면 300원이고 200원씩. 그러면 6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뭘로 구한 겁니까? 실사법으로 계산한 거죠? 그럼 요 실사법으로 계산한 거하고요, 요 계속기록법으로 계산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도 똑같고요, 기말재고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을 하나 알 수 있겠네요.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든 실사법으로 하든 그 결과가 일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울 후입선출법은요, 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으로 가볼게요.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게, 자, 실제 물량 흐름과는 무관하게, 아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고 그랬는데요, 실제 창고에서도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하고도 일치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나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창고에서 적용하는 방법하고 반대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실제 물량 흐름은 무시를 하고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간간히 안 나오는데 계속기록법만 먼저 볼게요. 자, 후입선출법,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원가는요, 기초가 100개고요. 자, 300개 사왔습니다. 4월 달에 150원씩. 그 다음에 매출은 200개를 팔았어요. 200개 팔았고요. 자, 그러면 요 계속기록법은 그 판매 시점부터 시점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자, 후입선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150원짜리에서 먼저 200개가 팔리는 거죠. 그럼 얘가 200개가 팔리니까 100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자, 지금 매출원가는
150원짜리가 200개 팔린 거죠. 그럼 200개 곱하기 15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300개를 또 매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200개를 팔았습니다. 200개 팔았는데, 그러면 요 시점에서 적용을 하니까, 요 시점에서 가장 나중에 산 건 요 200원짜리죠. 그럼 요 200원짜리에서 200개 팔렸으니까 얘도 100개 남겠네요. 100개 남고 200개는 팔리고, 그럼 매출 원가는 200개 곱하기 단가 얼마? 200원이죠. 200원. 200원 하시면, 그 매출 원가는 7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7만원. 그럼 기말재고는요. 요 150원짜리 100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 100개 남아있는 거죠. 자, 100개 곱하기, 100원짜리. 요거 150원짜리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금 200개가, 100개, 여기도, 요것도 안 팔렸네요. 그러면 지금 안 팔린 게, 얘하고,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100개 곱하기 100원. 100개 곱하기 100원 했고, 자, 두 번째 거, 100개 곱하기 150원. 세 번째 거, 100개 곱하기 200원. 해서 합이 얼마다? 45,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실지재고조사법이었을 때, 매출원가 하고요. 자, 기말재고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사법은 마지막 시점에서, 기말 시점에서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총 지금 판매수량 200개죠. 여기 5월달에 200개, 12월달에 200개, 총 400개입니다. 그럼 400개 중에 400개가 팔렸는데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산 것부터 팔렸다 이렇게 가정한다 그랬죠. 후위선출법이니까. 그러면 요 200원짜리에서 팔린 거네요. 그러면 300개 중에서 200개가 여기서 팔린 거죠. 그럼 요거 100개 남네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200개 곱하기 단가 요게 200원입니다. 200원. 자, 그 다음에 총 400개가 팔려는 거니까 자, 요거에서 지금 지금 총 400개 중에서 후위선출법이니까 얘 다 팔렸고요. 300개네요. 매출원가 300개 이거 다 팔렸고요.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팔려야 되죠. 지금 400개 중에서 300개를 여기서 팔렸으니까 150원짜리에서 100개가 팔려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몇 개 남는다? 200개가 남는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자 100개 곱하기 요거 단가 얼마? 1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기말재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다 팔렸죠. 요것도 팔렸고 요게 200개가 남는 거죠. 지금 총 몇 개냐면 100개 300개 400개 총 700개 중에서 400개 팔았으니까 300개 남는 겁니다. 그럼 요거 100개 남아있고 요거 200개 남아있고요. 요거 다 팔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100개 곱하기 요거 얼마짜리입니까? 100원짜리네요. 100원짜리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요거 200개 남아있는 거죠. 150원짜리. 그러면 200개 곱하기 150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요. 자, 아까 밑에 가서 보시면, 매출원가가 얘는 75,000원이 되는 거죠. 75,000원. 자, 기말재고는 4만원이 되네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자,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는 7만원이고, 실사법으로 했을 때 75,000원이네요.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도,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 45,000원인데, 실사법으로 하면 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결과가 똑같은데, 후위선출법은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법인데요. 자, 평균법은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먼저 흐름을 얘기하면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판매 시점, 매입 시점에 계속 평균 단가를 다시 구하는 방법이에요. 계산이 좀 어려운 건 아닌데 피곤하죠.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구해야 되니까. 근데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만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동평균법에 비해서 편한 방법이죠. 그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인데, 이동평균법이었을 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1월 1일 날 100개가 넘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단가가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입을 해서, 그럼 매입할 때마다 다시 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300개 사갖고 150원이에요. 그러면, 자, 4월 22일 현재 단가를 구해보면요. 평균 단가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개 곱하기 100원짜리. 그 다음에 300개 곱하기 단가 150원짜리. 자, 요거를 수량 400개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자, 여기 얼마 나오냐면, 137.5원이 나오네요. 137.5원. 여기다 써야 되네. 137.5원. 자, 그 다음에 매출입니다. 매출, 5월 달에 200개를 팔았죠? 그럼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보고 갈게요. 자, 200개고요. 200개 팔렸고, 요때 우리가 단가를 새로 구해놨잖아요. 그게 얼마야? 137.5원이죠. 그리고 200개에다가 137.5원을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또 300개를 사왔어요. 그럼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7월 20일 날 또 단가를 구해봐야죠. 단가를 구해보면, 자, 지금, 여기 4월 2일 현재까지 400개가 있었는데, 자, 요거 100개, 요거 300개에서 400개가 있었는데 200개 팔았으니까 200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137.5원짜리는 20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200개 곱하기 137.5. 그 다음에 새로 사온 건 요거죠. 300개 곱하기 200원이네요. 그럼 300개 곱하기 200원. 자, 수량은요, 요거 200개 남아있었죠? 요 137.5원짜리가 200개 남아있었고, 새로 또 300개 사왔습니다. 그럼 총 500개네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75원이 나오네요. 175원이 나온다. 자꾸 여기다 써야 되는데, 또. 175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때 적용할 단가는 요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200개 곱하기 175원. 그래서 매출원가로 보고되는 금액은 6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재고는 총 700개 중에 400개 팔았으니까 300개 남은 거죠. 300개 남아있고 그때 적용 단가는 요 마지막 175원을 곱하는 거죠. 그럼 기말재고는 52,5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총평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에 비해서 좀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말의 평균 단가를 한 번만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단가를, 자, 자, 전기 넘은 것도 매입한 걸로 봐서요. 다 더합니다, 분자를. 그럼, 기초 100개고요. 단가 100원이었죠. 플러스 또 매입한 거 300개. 300개 곱하기, 이건 기말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 150원짜리네요. 150원. 플러스, 그 다음에 또 7월 20일 날 또 300개 사왔죠? 그럼 300개 곱하기, 단가 2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총 700개죠? 100개, 400개, 700개. 자, 이렇게 나누면 이 단가가 나올 텐데, 자, 살짝 컨닝을 해보면, 164원이 나오네요.
자, 여기 164원이다. 개당 164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를 구해봐야죠. 자, 그러면 총 우리가 700개 중에 400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00개 곱하기 단가 164원 이렇게 될 거고요. 300개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300개 곱하기 단가 164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매출원가 65,600원 이렇게 계산한 게 65,600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49,200원 나왔네요. 49,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아까 이동평균법보다는 좀 수월하죠. 기말 시점에서 평균 단가를 구하고 그걸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적용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교를 해봤어요. 자, 물가 상승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 시기에 비교를 해봤는데, 자, 기말재고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먼저 기말재고는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어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면은, 낮은 단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기말재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나중에 사왔다는 얘기는 가장 비싸게 주고 사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높은 단가가 기말재고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럼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 그러면 나중에 사왔다는 얘기는 높은 단가잖아요. 그럼 높은 단가가 매출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커질 거고요. 자, 기말재고는요. 가장 오래전에 사온 게 기말재고로 남을 거예요. 그럼 가장 오래전에 사왔다는 얘기는 낮은 단가라는 거죠. 그럼 낮은 단가가 기말재고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기말재고가 적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는 평균법이 있습니다. 항상 재고액을 물어보든 매출원가를 물어보든 순이익을 물어보든 이 평균법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건 틀린 겁니다. 뭘 물어보든. 자, 그러니까 평균법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이동평균법이 크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회계 1급 하면 그때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동총, 이렇게 이동총. 자, 이동평균법이 먼저고 총평균법이 나중이다.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갈게요. 왜 그런지는 회계 1급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가장 크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고 그 중간에 평균법이 있다. 그것도 더 세분해 보자면 이동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이제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적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다. 크다. 자,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산 걸 먼저 판다. 그럼 먼저 사왔다는 얘기, 먼저 사온 게 매출원가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먼저 사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 낮은 단가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작을 거예요.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사온 게 매출원가를 구성할 거고요. 나중에 사왔다는 얘기는 높은 단가잖아요. 그리고 매출원가가 커지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입장에서 보면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적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 평균법이 있다. 얘네들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간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 순서도 이동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인데요. 당기순이익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 평균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말상품 재고액과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선입선출법, 기말재고 요렇게 움직였고요. 자, 당기순이익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방향 같죠? 그래서 자, 기말재고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매출원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차변은 뭐예요? 자산이고요. 대변은 부채 없다고 가정하면 자본이잖아요. 자본. 부채는 없다 이렇게 보면 자산이고 대변은 자본인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이익도 당기순이익도 포함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커진다. 자본도 커지는 거죠. 자본 안에 모두 커져요. 이익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드니까 이익도 줄어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산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용은 반대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 물어보는 거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인데, 요거는 전산학의 1급에서 자세히 다루고요. 또 세무 2급에서 더 이제 깊이 다룰 거고요. 지금은 개략적인 어떤 내용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인데요. 감모손실은 이런 겁니다. 감모손실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파손이 났다든지 부패가 일어났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모라고 합니다. 감모.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요. 평가는 시가의 등락에 따라서 시가가 오르거나 시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산 평가해야 되잖아요. 기말에 가서. 그랬을 때 시가가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개념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감모 부분은 요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정상적인 감모는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로 봐서요. 그런 경우는 매출원가 비용에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 이게 비정상적인 감모다. 뭐 부주의로 인해서 뭐 깨트려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한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적이면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전달을 할게요. 자, 평가는 요거는 세무 2급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내용은 넣어놨는데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기말에도 자산은 평가를 한다는 거.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내용 전달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계 연습하고 객관식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